안녕하세요. IT 지식방송 토크 IT 제마크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차세대 백신의 조건, 랜섬웨어부터 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또 위협의 방법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인데, 그 관문도 이제 나온 지가 백신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과연 이것이 앞으로 진화될 것인지, 그 진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팔로워스 네트워크 코리아의 조현석 부장님 모시고 다양한 관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요즘 굉장히 이제 다양한 보안 위협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너무 많아져가지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장님은? 좋은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도 하나도 안 나타나면 할 일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는데. 네네네. 저도 이제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힘듦이 저희한테 전가되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보안 밴더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이런 것이 좀 이런 특징들이 좀 네. 요즘 나오는 좀 어떤 패턴들이다 한다면 몇 가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슬라이드 나가는 네네네네. 건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알려지지 않는 형태로 되게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기존에 우리가 네. 그 보안을 구성했던 것들은 대표적인 보안 벡터가 그 안티바이러스와 IPS 이런 걸 텐데요. 그건 두 가지 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보안 제품들은 대부분 패턴 매치, 네. 악성 코드의 특정 패턴을 인지를 해서 패턴 매치를 하는 건데 이제 공격자들도 몇십 년 동안 그런 걸 대응하다 보니까 그 패턴 매치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기능들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 패턴 매치 기반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공격들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뒤에 나올 슬라이드들이 제가 그런 걸 준비했는데,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래프 보셨겠지만 2010년 이후로 악성 코드가 발생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기하급수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 네, 네. 기하 함수보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기존의 패턴 매치로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악성 코드들 분석을 해서 특정 악성 코드의 패턴을 찾아내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패턴을 앞서가는 거죠. 그렇죠. 패턴 못 따라가는 거죠. 패턴이. 네, 만드는 속도보다 악성 코드가 나오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제로데이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은 뭐 시그니처로 들어가겠지만 제로데이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장표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 장표는 이제 저희가 조금 지났지만 2016년 1월에 저희 그 위협 분석 클라우드인 와일드파이어를 통해서 한 달 동안 평균을 낸 거고요. 통계를 낸 건데 그 분석을 보니 한 달 동안 7,200만 건 정도의 알려지지 않은 파일들이 와일드파이어 분석 클라우드 들어왔고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도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악성으로 판단된 게, 그러니까 나쁘다고 판단된 게 530만 건. 네, 530만 건 정도 됐고요. 이 악성이라고 판단된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죠. 아직 시그니처가 안티바이러스나 IPS 제품의 시그니처가 없는 그 중에 300만 건 정도가 시그니처가 없는 거, 디텍트할 수 없는 거. 둘 다 처음 나오는. 근데 기존에 있던 걸로 잡혀지지 않는 게 이제 330만 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530만 건 중에서 한 62.5%인 330만 건이 기존 백신에서는 잡힐 수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중에서요. 네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 중에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아까 시그니처 기반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자들도 굉장한 기술 발전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 더욱 비밀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어 환경이다 이를 인지하는 그런 지능형 모래어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지능형에 앞으로 내년도 되면요, 여기 인공이 붙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공지능의 모래어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제 디펜스 하는 쪽에서도 인공지능 이용하겠죠, 그죠? 네네. 악당들이라고 좋은 기능 쓰지 말라는 건 그렇죠. 없잖아요. 네네. 지금 나온 건 이제 대표적인 그 지능형 악성 코드의 사례인데요. 미국 블랙포스라고 2015년 말에 그 미국의 대형 마트 프랜차이즈를 공격을 해서 그 PDF 악성 코드가 내장된 PDF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요즘 문서 파일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다이나믹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잖아요. PDF는 그걸 위해서 그 내부 액티브 스크립트로 자바 스크립트를 쓰거든요. 그걸 악성 코드를 짜서 이제 고객 정보, 카드 지불 정보가 4천만 개 유출되고 그리고 이제 고객 개인 정보가
7천만 개 정도 유출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트에 있는 네. 포스 단말기를 맞습니다. 공격한 거지 네,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물 인터넷에 대한 공격의 네, 맞습니다. 시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유형이 앞으로 그죠? 네. 얘가 지능형 PC가 아니라 맞습니다. 네네. 사물 인터넷을 공격을 하더라도 지능형 네네, 그렇죠. 이 기능들이 따라줘야 이제 제대로 대응을 그 공격자들도 자기의 공격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우리가 사무실이 있는 네. 데이터 센터에 있는 뭐 PC라든지 단말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네. 아까 블랙박스도 있었지만 네. 이제 매장에 있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거에도 다 이제 우리가 뭔가 네. 맞습니다. 방지를 해야 되는 네. 시대가 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스마트카 나오고 이러면 자동차도 네네, 그렇죠. 만약에 위협에 공격이 되면 우리 실제 네네. 생활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으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더 위협해지는 거고 공격자들도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네네.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를 이용한 공격은 네. 지금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다큐멘트 파일 예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다큐멘터리 맞습니다. 네네. 그 다큐멘터리를 사용하는 게 이제 보통 악성 코드들이 실행 파일 형태로 굉장히 예전에 많이 전달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네. 다큐멘트는 실행 파일보다는 우리 이거를 실행하는 사용자가 덜 위협하게 느끼는 거죠. 내가 모르는 네. 실행 파일을 다운받았을 때는 아 이게 바이러스가 그렇죠.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 .exe는 안 눌러보죠. 일단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네네네, 되고 그렇죠. 네, 네네. 그래 되는데 네. 다큐멘트는 그거에 대한 그 경계감이랄까요 그런 게 조금 적은데 이제 다큐멘트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나믹한 기능을 그 지원하기 위해서 동적 액션 트리거라든지 네. 원격 데이터 검색 그리고 가장 위험한 내장형 스크립트를 지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PDF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오피스 파일도 굉장히 악성 행위에 많이 네네. 이용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를 액티브 스크립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 스크립트라는 건 내가 개발 능력만 있으면 네네. 얼마든지 더 강한 악성 행위로 만들 수 네네. 있는 간접 벡터가 무한대인 거라 말씀드리는 거. 앞으로는 이런 이제 내장형 스크립트는 네. 이게 문서를 기반으로 한 이런 네. 공격 유형도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발전되겠네요. 지금도 추세가 많이 그죠? 발전되고 네네네. 있고 지금은 주로 네. 내장형 스크립트를 돌려서 네. 외부에 있는 서버에 접속한 다음에 거기에 네네. 있는 그 실행 파일 형태 악성 코드 랜섬웨어를 다운받아서 실행시키는 네. 역할을 하는 거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네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금융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이런 키인 정보들, 키로고까지 네. 구현해서 그런 것, 내 인증 정보라든지 은행 계좌 정보 이런 걸 네네. 빼갈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랜섬웨어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 네. 한두 달 전이었죠. 그렇죠. 네, 워너크라이라고 네. 예, 국내에 많이 떴는데 근데 국내에는 그렇게 크게 피해 사례는 그렇죠. 뭐, 예, 아무래도 우리가 시차 때문에 주말을 그렇죠? 끼고 네네.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얘가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굉장한 피해를 그 유럽권 국가에서 굉장한 그렇죠. 피해를 입혔던 게 그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즈의 네. SMB 네. 그 파일 공유 프로토콜 이용 그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내가 자기가 스스로 내 같은 네트워크 안에 모든 컴퓨터에다가 감염시키는 감염력이 굉장히 굉장했기 때문에 네. 위협이 됐던 그런 악성 코드 랜섬웨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추세가 보면 이제 이게 특정 내가 공격한 그 단말만이 아니라 네. 이제 뭔가 모든 것이 연결되니까 그 네. 연결된 루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활용하고 내가 많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 내가 많이 감염시켜야 돈을 받을 수 있는 네네. 카운트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더 많이 이용될 겁니다 앞으로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나야나 쪽에 그죠? 인터넷 나야나 쪽에 에러버스. 네. 에르버스 이게 에르버스 변종이거든요. 네. 원래 에르버스는 윈도우를 타겟한 랜섬웨어였어요. 네. 근데 나야나를 타겟 공격하면서 이제 리눅스 변종 버전이 네네. 나왔고요. 네. 이 에르버스 리눅스를 타겟한 변종 에르버스 랜섬웨어가 되게 이게 전환점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마일스톤 같은 그 공격이 되는 게 얘는 APT와 랜섬웨어가 합쳐져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공격이 이루어졌어요. 요번에 네. 이좀 나야나 네. 그 인터넷 나야나의 그 침투 경로가 네. 밝혀졌습니까 이제? 네, 방통위에서 발표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네. APT를 통해서 뭐 제가 그 악성 코드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제 개인적인 네네. 생각으로는 스피어 그 관리자. 나야나 관리자의 메일의 스피어 피싱을 통해서 악성 네네. 코드가 전달돼서 감염된 다음에 그 AP 그 한동안 잠재를 하면서 이 관리자가 관리하는 서버들 계정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서버들을 관리하는 게이트웨이 서버에 백도어를 설치한 다음에 네. 이제 실제 이제 서비스 고객들의 호스팅 서비스 서버들을 암호화시킬 뿐만 아니라 백업 서버까지 암호화시켰던 이런 네. 예, 그 공격 적군이 공격하는데 육해공으로 양동작전을 펼쳐서 그렇게 온 것처럼 예, 그런 사례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일단은 이제 감염이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도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네. 얘가 이제 그 정보를 획득하고 네. 뭔가 이 백도어를 하는 셋업하는 동안에 네. 그 기간 동안에 그 행위들을 만약 우리 탐지할 수만 있었어도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방지할 수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그죠? 네. 네네. 맞습니다. 감염됐다고 끝이 아닌 거죠. 네. 끝장난 게 아닌 네. 거죠. 어떻게 보통 보면. 그 감염되고 나서도 그 암호화를 안 일으킬 수 있는 게 그 보통 대부분의 랜섬웨어들이 CNC 통신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감염시킨 컴퓨터의 유니크 아이디랑 내가 만든 키랑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랜섬웨어를 만든 해커인데 네. 얘를 10대를 감염시키는데 10대에 대해서 똑같은 암호화 키를 사용하면 특정 사람이 저한테 돈을 지불하고 키 하나 네. 이번에 이 랜섬웨어 키하고 오케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네네. 10대면 10대, 100대면 100대면 다른 키를 관리해야 되고 실제로 내가 수익을 얻고자 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돈을 입금했는데 키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준다고 소문이 나야. 네네, 그렇죠. 네. 많이들 주죠.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어떤 시스템에 어떤 키로 감염시킨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 그 CNC를 네네. 하거든요. 그 정보를 교환하는 CNC 통신을 차단해버리면 네. 암호화가 안 일어나는 예, 암호화를 차단할 수 있는 랜섬웨어에 감염됐지만 암호화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한 단계가 더 발생할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 나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이제 어떤 회사를 타겟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요구 금액이 뭐 이렇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네. 몇십억이었으니까 한 대당 네, 몇천만 원씩 그렇죠.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원래 랜섬웨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고 네. 수익을 내는 그런 네. 모델 구조였는데 여기 또 이제 마일스톤적인 게 타겟화 그리고 그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을 감염시킴으로써 그 사업자의 도덕성 네네. 이런 것까지 자극해서 이제 실제로 많은 금액을 받아갔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선례라고들 얘기를 많이 네네. 하시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뭔가요? 비너스 라커. 비너스 라커라고 이제 뭐 국내에는 크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근데 얘가 변종이 굉장히 많고 또 특이한 점은 국내를 타겟한 스피어 피싱 내용을 네. 굉장히 많이 쓴다는 네. 거죠. 예를 들면 그 자기가 HR 사람이 보낸 것처럼 메일을 변조를 네. 해서 연초에 연말정산 자료가 들었으니 열어보세요. 네네. 예, 그러면 안 열어볼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혹은 또 내가 외부에서 HR에 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입사 지원한 것처럼 보낸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보인 건 그 경찰청을 사칭을 해서 내가 그 교통범칙고지금 네네. 거지서가 메일로 간 것처럼 해서 실행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국내에 되게 타겟화되고 국내를 노린 네. 이런 랜섬웨어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거는 그래서 좀 돈을 좀 벌었나요? 그 어떤가요? 이거는 좀 많이 확산됐나요? 어떤가요? 제법 많이 확산된 아, 걸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이제 뭐 해커들도 이제 뭐 휴가철을 해도 휴가를 가겠죠? 네. 네? 어떻습니까? 7월달, 8월달, 7월 말 8월 초에는 이런 사건이 별로 좀 없지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 영어적인 표현인데 악성 코드는 커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네. 네. 휴식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우리 이제 백신도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 전에 뭐 페타야 변종은 이건 뭔가요? 요거를 이제 넣은 이유는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지금 이게 원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네네. 정부기관 등에다 굉장한 피해를 일으켰던 랜섬웨어인데요. 6월 기준으로 국내에도 조금씩 피해를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특징적인 부분이 그 파일만 암호화하는 게 아니고요. 네. MBR이라고 OS의 마스터 붓 레코드를 암호화시켜서 부팅이 안 되게 하고 재부팅을 야기시키는 거죠. 훨씬 더 치명적인 거네요. 네, 그리고 그 MBR을 변조화해서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로 이 계좌로 입금하면 당신의 시스템을 다시 사용하게 해주겠다라는 네네. 부분인데 네. 얘의 또 특징적인 부분은 얘는 그 시스템 복원 시점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복원도 못하게 하고 네. 그리고 얘는 제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 페티아 랜섬웨어에 걸렸다 하시면 절대 비트코인 보내시면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밑에서 써놨지만 네. 얘는 CNC 통신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감염됐다는 메시지에
여기 유니크 키를 해서 요거랑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그 비트코인 보낸 내역과 이메일을 보내서 보내면 내가 복구 키를 주겠다는 건데 지금 이 메일 계정 메일 서버에 의해서 정지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하시고 메일을 보낸다고 해도 복구 키 받으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지 이런 말 이건지 이런 말 썼잖아요. 그 뭐 어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이게 그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하려는 그런 설이 있죠 지금도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되게 유력한 설인 것 같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세대 백신은 어떤 필요 조건이 있는 건지, 물론 이것은 지금 어떤 정답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팔로알토의 그 오늘 참여하신 조 부장님의 이제 어떤 관점이니까요. 또 물론 이제 근거를 갖고 있는 관점이겠죠, 그죠?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의 뭐 한계들, 아까 말씀하신 패턴 기반의 것인지 뭐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안티바이러스 IPS 말씀드렸는데요. 둘 다 패턴 기반의 이제 악성 코드를 대응하기 위한 거고요. 악성 코드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그 기능들이 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익스플로잇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OS나 어플리케이션에 취약점이 있는 거죠. 그 취약점에 그 취약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코드, 그걸 악성 코드라고 하고 익스플로잇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전달이 되면 OS에 이상 행위가 일어나서 OS의 사용 권한이 공격자에게 넘어간다든지 그런 걸 야기시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흔히 예전에 바이러스라고 부르던 그 실행 파일 형태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문서 파일 형태의 악성 코드, 마레어라고 하는 악성 코드인데요. 요 두 개의 대응 채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티바이러스는 마레어를 그 삼지 차단하기 위해서 대응했던 솔루션이고 IPS는 익스플로잇 기반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의 한계는 어쨌든 간에 백신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제 관문에서 막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관문이 어떤 형태고 아까 매력은 아까 스피어 피싱이건 간에 뭔가 뚫려버린 상태에서 그 다음을 얘가 추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백신이 그렇지 않나요? 백신은 그것보다는 그 백신은 관문보다는 PC 시스템에서 제가 PC 관문이 PC의 관문 말씀드린 거거든요. 거기서 돌아가는 거고 지금 현재 들어왔거나 실행하려는 파일에 내가 그 악성 행위라고 규정해 놓은 패턴 DB에 그 매치되는 악성 패턴이 있는지를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패턴이 없으면 이게 아무리 악성 행위를 하더라도 패턴 매치 기반은 탐지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한계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감염이 된 이후에 감염이 된 이유도 아까도 설명했지만 얘가 이제 CNC 통신하고 뭔가 셋업하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뭔가 막을 수가 있는데 백신은 그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막을 기회가 없는 파일이 억세스할 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디스크 억세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 PC나 그 서버들에서 가장 리소스를 많이 먹는 게 디스크 억세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까 악성 코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패턴도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비교할 개수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리소스가 그래서 악성 백신을 올려놓더라도 그 기능을 디제이블하고 쓰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게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랜섬웨어 감염 경로 이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요? 주로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경로가 인터넷을 통한다고 볼 때 웹에 이제 아까 익스플로잇을 올려놓고 워터링 홀이라고 하죠. 올려놓고 취약점이 있는 웹브라우저나 플래시를 가지고 그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면 고난 탈취를 당하고 악성 코드를 심어서 실행하게 하는 이런 일련의 단계가 이제 웹베이스의 공격이고 그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스피어 피싱을 하는 그리고 둘 다 마리어를 다운로드받게 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멜리셔스 액션에서 이제 6가지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안티바이러스는 그 런 마리어랑 런 MS 오피스 매크로 이 정도 오피스 파일 매크로도 아니고 파일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었고 지금 요즘 진보된 악성 코드들이 수행하는 나머지 4가지들 이거에 대해서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 이제 그거는 어떤 기능적인 구조적인 문제겠죠, 그죠? 그렇죠. 백신의 구조적인 문제겠죠. 구조적인 문제고 한 가지 기능으로 한 가지 계층에서만 탐지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차세대 백신에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6가지 말씀하신 건데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이 장표가 조금 난해하실 수 처음 보시니까 난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멀티 메소드라고 했는데요. 다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요 각각의 이제 벌집 모양의 는 이제 다 그 하나의 계층이고요. 네네. 각 계층별로 다기능이 있어야 돼. 그걸 다계층으로 꾸민다, 방어를 한다 이런 개념인데 네네. 이거를 제가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예를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네.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MD라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거였는데 미국 옛날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그 고도 20km 내에서 저고도 에서 이제 미사일을 방어하는 거였는데 그게 안티바이러스랑 비슷한 게 단계층에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미국도 자국 보호에 이제 사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다기능, 다계층을 구현한 거죠. 그래서 먼저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를 나누고요. 먼저 이제 미사일이 발사돼서 목적지까지 비행하는 비행 단계, 그리고 떨어지는 종말 단계가 있는데, 예, 요 단계에서 이제 세 가지 기능을 대응하는 거거든요. 본토 방어에서는. 그래서 고고도에서 먼저 고고도 대응 미사일, 이게 우리 요즘 이슈 많은 사드, 로 대응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제 중고도로 미사일이 내려오면 그 이지스엠에서 발사하는 SM3라는 미사일을 그걸로 요격을 하고. 그리고 거기도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이제 저고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패트리어트 3라든지 그런 미사일로 다계층, 다기능, 제가 각 계층마다 하나의 미사일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미사일을 해서 각 계층마다 두세 가지, 두 번, 세 번 대항을 해서 피해를 완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가 앞에 APT랑 랜섬웨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사로 비교를 했는데, 군사 이런 작전으로 비교를 했는데 그 비교하면 APT는 약간 스파이 행위 같고요. 그 랜섬웨어는 미사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방어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계층, 안티바이러스가 보호했던 한 가지 파일 액세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층으로 보호하자라는 거고요. 먼저 첫 번째 거는 이제 그 악성 코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취약점을 야기시켜야 되거든요. 그 취약점을 야기시키는 행위라든지 그런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악성 코드가 행동할 때 밑에 이제 나머지 세 개의 어쨌든간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이런 다양한 다기능, 다계층으로 그 이제 엔드포인트를 이제 보호해주는 이제 팔로알토의 이제 엔드포인트 플랫폼이 트랩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트랩스인 거, 트랩 4.0이 이제 트랩스인 거고. 자, 그럼 실제로 그럼 이제 어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다기능, 다기능 다계층으로 이제 익스플로이트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막을 것이냐 하는데 여기 보면 그 프리하고 여기 포스트도 있고요. 또 이제 이거는 D-Day 때 하는 것 같은데 단계별로 나눠졌는데 이거 좀 약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익스플로이트 그 계층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능들이 이제 프리 그리고 이제 중앙 포스트가 있는데요. 프리는 이제 악성 툴, 요즘 해킹 툴이라고 하는 그런 툴들의 액티비티를 탐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탐지를 하고 이미 알려진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메인 기능인 이제 테크니컬 베이스 익스플로이트 프리벤션은 제가 뒤에 슬라이드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서 조금 보시죠. 실제로 익스플로이트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OS와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런 취약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OS나 어플리케이션 벤더들을 패치를 떼우게 되는데요. 그래도 항상 취약점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자들이 이제 취약점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취약점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취약점을 공격을 하면 우리가 기존 IPS에서 방어를 할 때는 그 취약성을 야기시키는 패턴들, 1년에도 수천만 개, 수백만 개씩 나오는데 그런 패턴들을 탐지를 했었거든요. 그럼 얘도 시그니처가 없는 상황에서는 탐지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팔로알토의 트랩스 같은 경우는 이 익스플로이트이 시스템에 전달됐을 때 이게 시스템에 전달되면 OS 이상행위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들었던 버퍼 오버플로우, 그리고 여기 보시는 UAF라고 유저 애프터 프리, 그리고 ROP 리턴 오브 오리지널 프로그램, 이런 이상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됐을 때 OS나 이상 현상들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징후들 그걸 이미 알기 때문에 22가지 그런 것들이 하나가 나타나면 이것을 막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공격 패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격 패턴에서 일어나는 징후들을 보고 그게 있으면 프로세스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지금 요 그림이 이제 실제로 UAF가 일어나면 그 일어난 이상 행위를 보고 차단해 버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미리 이제 막는 것도 있지만 뭐 알려진 툴킷에 대해서는 미리 막지만
만약에 그것이 또 들어오더라도 네. 들어왔을 때 이제 뭔가 내 PC 환경을 네. 얘가 이제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를 변화된 징후를 이제 포착해 가지고 네. 사후에 막는 거죠. 네, 이상 행위를 야기시키는 거고요. 오케이. 이거의 장점은 시그니처가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이게 그렇죠. 아무리 익스플로이 그렇죠. 패턴이 늘어나더라도 22가지 행위 안에서 네네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그니처 없이도 네, 막을 수 진짜 있다. 이거는 꼭 뭐 트랩스를 떠나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는 우리 그 백신들도 뭔가 이제 그것이 뚫리더라도 네. 그 이후에 이상 징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디텍트하는 것은 네.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네네네. 네. 물론 이제 조건은 그것이 내 PC에 네. 부하를 엄청 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그거 좋은 기능인데 그것 때문에 PC가 버벅거린다.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 또한 뭐 제가 트랩스의 장점이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멜로에 대한 이제 익스플로이트 다음 계층인 이제 멜로에 대한.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네. 이것도 다양한 이제 그 방식으로 네. 이제 이것을 다긴다기처럼 막는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먼저 해시 컨트롤. 네. 이건 뭔가요? 네. 해시 컨트롤은 네. 이제 파일은 똑같은 파일은 동일한 해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지문을 네, 가지고 그렇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요 악성 코드 파일에 대한 해시 DB를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예전에 악성 코드로 판단됐던 파일들이 실행되는 순간에 네네네. 파일 해시를 조회를 해서 이건 악성 코드에 DB에 있네 네네. 하면 차단을 하고 아니면 이제 허용을 해주는 그런. 그런데 이거는요 기존의 백신도 네. 뭐 이렇게 화이트 리스트라든지 네. 뭐 패턴들 다 뭐 거기 백신에 거다가 뭐 DBA 있는 것들 네. 매칭해서 맞습니다. 아닌 것처럼 네.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완전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네. 그게 그럼 지금까지 질문 나빴습니까? 지금까지와 같이 완전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런 거 몇 번 받아야 되는데 오늘 할 때. 네. 네, 그 기존 딱 맞는 말씀이신데 기존의 문제점은 그걸 찾기 위해서 디스크 네. 액세스를 했다는 거죠. 네. 디스크에 있는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을 읽다 보니까 디스크 액세스 때문에 시스템에 굉장히 부하를 줬다는 거고요. 네네. 그런 게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고 VDI 환경이 오케이. 가게 되면 네. 너무 많은. 그렇죠. 그래서 해시값 추출하는 거는 메모리에서도 추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행되는 순간에 해시값을 추출해서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것도 세 단계로 나눠서 이거는 이제 팔로알토 트랩스의 해시 컨트롤 조건입니다. 로컬에 자기 트랩스 에이전트가 깔리는 로컬에서 먼저 캐시를 한번 조회하게 되고 이게 악성이었던 캐시가 있으면 실행을 중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DB를 악성 코드 DB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정상 파일을 DB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라고 하면 실행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 내가 처음 본 해시야 하면 이제 에이전트에서는 이제 이 에이전트를 수백 개, 수만 개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서버로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똑같이를 하고 여기서도 언노운이면 팔로알토 위협 분석 클라우드인 와일드파이어는 전 세계의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트랩스 엔드포인트뿐만이 아니고 팔로알토 차세대 방화벽에서 분석하는 그런 해시값 DB까지 정보까지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조회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이것도 세계에서 처음 보는 거다 팔로알토가. 그러면 이제 실제로 샌드박싱을 통해서 실제 악성 행위를 분석을 하게 되고 그거를 한번 했던 것들은 로컬의 캐시로 서버의 캐시로 이렇게 남겨놓게 되는 거죠. 네.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시값으로 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그것이 리소스고 그것이 이제 실전적인 거네요, 그죠? 클라우드 연계가 하려면 다양한 내가 갖고 있는 DB로만 얘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죠? 다른 전 세계 글로벌한 맞습니다. 것들하고 하려면 이게 빨리빨리 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아까 별집 모양의 5번째 팩터인 이제 다른 서드 파티라든지 플랫폼과 연동 부분이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머신러닝 쪽은 어떤 식으로 머신러닝을? 머신러닝은 좀 쉽게 저도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예를 들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 있었죠.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종족적 특성, 혹시 아니면 가족적 특성에 어떤 암에 약한 유전자가 있다. 그런 게 유전자 염기 서열 배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파일들, 요건 실행 파일의 이제 파일 포맷인데요. 워드 파일들이나 실행 파일들도 이런 포맷 파일을 규정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값들이 그런 특정 값의 특정한 배열이나 조건들이 악성 코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 이런 걸 머신러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인간 게놈도 사람이 통계를 해서
분석을 했으면 평생 가도 못할 몇 그렇죠. 분만이 걸린다 그랬는데 네. 컴퓨터가 그걸 빠르게 돌려서 머신러닝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의성 있는 통계 데이터로 나오고 네네. 그런 패턴을 만들어서 요런 파일의 형태적 특성을 가진 건 악성 코드더라 하는 그런 네. 것들을 규명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고 트랩스에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이 이런 이제 멀웨어에 네. 비유하자면 아까 같이 뭐 게놈 프로젝트처럼 네. 멀웨어의 그 어떤 그런 그 유전자적인 네.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다 이제 분석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일 형태에 대한 그런 그 파일 형태 유전자라고 하면 네네네. 그런 특징을 잡아내는 네네. 거죠. 형태적. 네. 네. 자, 여기 이제 정적 분석인 것은 이제 기존의 정적 분석 샌드박싱에서 하는 거고요. 정적 분석은 아까 스크립트들이 수행하려고 하는 의도를 네네네. 분석을 하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스크립트가 실행을 해서 이상한 외부 사이트에 접근을 했는데 그 외 사이트가 팔로알토 3DB에 있는 네. 악성 사이트들, 악성 코드를 그 퍼뜨린 사이트더라 네네. 이런 걸 찾아내서 악성 행위로 판단을 하고요. 네. 그리고 디제이블 ASL 같은 경우는 ASLR은 OS의 보안 기능입니다. 네네. 메모리 주소 번지를 암호화시키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원래 윈도우 XP 이전에는 XP부터 이게 적용됐고 리눅스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네. 메모리 번지를 해커들이 조회를 해서 볼 수 있으면 네. 자기가 원하는 코드를 메모리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난수화시키는 건데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ASLR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일의 옵션을 통해서 ASLR 디제이블 시키는 네. 옵션이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 정상 파일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네, 네.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걸 한다. 그렇네요. 그런 특징들을 보는 거. 네, 네. 에스테틱 아나리시스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아나리시스는 이것도 이제 와일드파이어 클라우드에서 분석되는 건데 이건 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네, 네. VM에 실행시켜보고 얘가 네, 네. 어떤 짓을 하는지 그렇죠. 샌드박싱 하는 거고요. 자, 멜리셔스 프로세스 컨트롤이라는데 네. 이거는 무슨 프로세스에 대한 컨트롤 한다는 겁니까? 프로세스 액티비티를 보면 네. 분석을 해보면 이게 악성 행위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워드 파일을 실행을 했는데 네. 이 워드 파일이 차일드 프로세스를 열어서 아, 그 윈도우 DLL의 암호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네, 그걸 네, 가지고 네. 파일에 접근하면서 네, 파일을 네, 변조하고 네. 다시 쓰고 암호화시키고 하는 네, 그런 네, 일련의 네. 행위들. 그래서 여기 예로 보시면은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네. 차일드 프로세스를 열어서 네. .scr 네, 네. 요 모듈 3 있는 쪽 네, 네, 네. 그쪽에 이제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스크린 세이버라든지 네. PIF 파일을 열 필요는 없는 거예요. PIF 파일은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에서 도스 명령어를 수행하기 네, 네. 위해서 필요한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특정 프로세스가 해야 되지 않을 행위들을 하는 거, 요거를 정책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와일드파이어 클라우드가 분석을 하면서 악성 코드를 분석해 보니 악성 코드든 이런 행위를 하더라. 이런 걸 자동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백신이 그냥 그 PC의 그 파일에서 이제 패턴으로만 막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차세대 백신이란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이제 그 어떤 내 PC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들이나 이상행위들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하는 거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별로 다 보는 다 분석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내 PC에 이런 어떤 다양한 프로세스들의 가시성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네, 다 높여가지고 특정한 이상한 가시성이 포착이 되면 그에 대해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네요. 미사일을 여러 개 만드는 세상 흐름이 그죠? 여경 미사일 여러 개 만드는 지금까지는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모멘트 그 단계에서만 특정 것만 딱 이제 내가 얘를 막을 거냐 안 막을 거냐만 했는데 그래서 한 번밖에 없던 기회를 여러 번 더 다기능 다계층.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이제 뭐 앞으로 백신이 발전될 거니까 이런 엔드포인트 쪽의 보안을 우리가 고려할 때 과연 이것이 그 내 PC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이상 행위들에 대한 가시성을 얘가 얼마나 높여주고 그래서 얼마나 그 리소스 효과적으로 얘가 좀 방어를 해줄 것인지 맞습니다. 두 번째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악성 행위라는 정확한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플랫폼하고 이제 연계인데 보안 플랫폼 연계인데 제가 궁금해 아니 꼭 뭐 보안 플랫폼이랑 연동 안 하면 뭐 어때? 뭐가 좋아지는 건데 플랫폼 연동되면? DB를 크게 가지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엔드포인트만 가지고 대응을 하시게 되면 내 조직에 내 조직에 들어왔던 악성 코드만 분석해서 그걸 DB를 근데 어차피
그 백신을 공급한 업체가 네. 그 업체가 뭐 그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잖아요. 그걸 DB를요. 맞습니다. 그거하고 플랫폼이랑하고 뭐가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네. 업체가 지켜주는 DB는 그 업체가 분석한 네. DB인 거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네.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네. 이제 그 플랫폼 안에서 물론 네. 말씀드린 하나의 밴드 안에서 네네네.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그 사이버3 얼라이언스라든지 네. 이렇게 아. 예 그리고 우리 파트너 제품들 네네네. 여러 가지 보안 프로덕트들 네네네. 그리고 아니면 API를 이용해서 네. 서드 파티 보안 제품 그만큼 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요 대응할 이 악성 코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정보를 더 많이 가지자 그런 부분에서 네. 네, 그럼 그런 이런 쪽에 가능하죠. 이런 플랫폼에 이런 그 공유하는 이런 생태계는 네. 계속 앞으로 늘어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버3 얼라이언스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네네네. 그 정말 이런 것이 앞으로는 좀 이렇게 특정한 어떤 몇몇 회사가 아니라 네. 진짜 글로벌하게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이제 수비하는 측에서도 네. 진짜 우리가 AI를 잘 활용하려면 네. 그 양질의 데이터가 계속 공급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이 잘 돼 있을수록 우리가 뭐 또 보안 AI도 굉장히 네. 강력해질 거거든요. 네. 그런 데이터, 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밴더 안에서 그 밴더가 구성할 수 있는 그렇죠. 올바른 기능과 네. 그걸 적용시키는 게 가장 네.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 보신 거의 일환으로 네. 이제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엔드포인트에 네. 정책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네네네. 다 기능을 다양한 액티비티를 보고 그 액티비티에 다 대응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체계를 만들자라는 거. 자, 그러면 굉장히 네. 뭐 오늘 이제 그 트랩스를 떠나가지고 네. 지금 지금 말씀하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가는데 네네. 이 트랩스 4.0 이거는 언제 나온 겁니까? 트랩 4.0 원래 이제 팔로알토에서 이제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예전부터 그 이스라엘의 사이베라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거를 저희가 인수를 했고요. 네. 예. 국내 런치는 이제 올해 네네. 런치했고요. 네.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뭐 오늘 이제 들으면 그래 맥센스하다 하지만 네네. 사실 이걸 좀 체험을 해봐야지만 네네. 뭔가 내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감이 올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죠? 팔로알토 네트워크로 연락을 주시면 네. 언제든지 그렇습니까? 제공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네. 준비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이따가 스태프는 여기 조현석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를 댓글에 써주시고요. 네, 조 부장님한테 이메일 가면 직접 가실 거죠? 네, 네, 그렇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게 편하거든요. 네. 네, 시청자분들도 네. 본 사람이 와야지 뭐 이상한 사람이 와버리면 좀 이상해요. 네, 네. 자, 잠깐 좀 그럼 기존 백신의 네. 문제점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네, 네. 어떻게 가야 될 건지 네, 네. 정리해주고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하시면 저렇게 많은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에 수행하면 리소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트랩스는 이제 그런 걸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턴 매치 그 디스크 액세스라는 패턴 매치보다 해시 기반을 선택을 하고 네.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레가시 안티바이러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안티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다단계 다계층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 호스트 IPS, 네. 디바이스 컨트롤, 어플리케이션 화이트닝 이렇게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깔리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보안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깔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네. 성능 저하가 일어나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이 정책 보안 솔루션들의 정책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해야 되는 그런 그 운용적인 비용 그리고 네. 이것들을 네 가지 이상 구매해야 되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을 트랩스 하나만으로 이제 싱글 클라이언트에서 성능을 최소화시키면서 성능 네네. 부하를 최소화시키면서 싱글 라이센스로 관리할 수 있는 네. 부분으로 가야 되고 물론 그 네 가지 레가시 시스템에서 네 가지로 구성을 해놨다 하더라도 기존의 방어 패턴 매치 기반의 이런 시스템들은 결국 시그니처가 없으면 네네. 기능이 있어도 잡을 수 있는 패턴이 없으면 그러니까 못 일단 찍는 감염된 게. 이후에 네. 그 다음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시그니처가 없으면 이게 설정 악성 코드라고 하더라도 네. 탐지를 할 수가 네, 없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또 했고요. 조 부장님은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세 분 이름 네. 좀 적어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박동국님께서는요, 네. 샌드박싱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악성 코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요? 네, 그게 아까 저희가 슬라이드 살짝 넘어갔는데요. 네네. 그 아까 단계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언노운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샌드박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샌드박싱과 저희는 머신러닝의 그 패턴을 같이 매칭시켜요. 네네. 샌드박싱이 안 되는 데는 이제 머신러닝의 결과를 가지고 하고 내부에서 그 트랩스 에이전트가 스테이틱 아날리시스를 돌려 다이나믹 샌드박싱에서 하는 다이나믹 아날리시스 말고 그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임근식님께서는 머신러닝이 실제로 효과를 보는 구체적인 방어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뭐 어떤 이제 매료를 이제 아까 이제 뭐 예를 이제 우리 염기설처럼 네. 분석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뭐 그렇게 가지고 뭔가 그래서 뭔가 어떤 그 했던 어떤 그런 사례 같은 그 저희도 이거 머신러닝이 이번 4.0에서 처음 나온 기능인데 네네네. 보안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유전자 검색을 통해 신자 분별하잖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얘가 어떤 악성 코드의 변종인지 네. 그런 걸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게 머신러닝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수님께서는 보안 장비에서 보면 디도스 장비 같은 경우 네트워크 행동 기반 디도스 어택인지를 감지하는 것도 있는데 네. 팔로알토는 시그너처 방식으로 막는 게 맞는지요? 그럼 혹시 시스템 부하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희 디도스 학원 네네. 네네 좀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는 거죠? 네. 그 김도현님 트랩스 엄청 가볍고 좋은데 문제는 네. 충돌이라고 했는데. 네네. 네. 충돌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아, 네. 그 보안 프로그램들끼리 이제 예전에 백신 두 개가 아, 네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네. 벤더, 그러니까 해당 충돌나는 벤더와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지원이 네.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실사례도 한번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김도현님은 써보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굉장히 엄청 가볍고 좋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네. 진짜 엄청 가벼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안티바이러스가 무겁다고 느끼는 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스크 액세스거든요. 네. 저희는 메모리 영역에서 프로세스 액티비티랑 네. 메모리의 이상 현상들을 관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디스크 액세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빠르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DI나 이런 클라우드에도 더 적합한 반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정규성님, 엔드포인트 단 PC에서 설치 사용 시에 DRM 소프트웨어 충돌은 안 나는지요? 저희는 내부에서 DRM을 사용 중이어가지고요. 네. 이것도 네, 실질적인 저희가 한번 DRM이랑 현재까지 예, 연동해 본 적은 없어서요. 네네. 이거는 한번 저희 실제로 불러주시면 네네네. 네, 네. 뭐 PC 한 대 데모하는 네네네. 식으로 네, 이거를 한번 뭐 해볼 수 실제 있도록. 부장님이 가가지고 뭐 해보고 체크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하는 거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닌 거죠? 아니, 금방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김병극님께서요. 방어하는 방법이 많을수록 안정적이겠죠. 비용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DB 등 중요 파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허성윤님께서는 현재 보안 업데이트 다 했어도 SMB를 사용하면 불안한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아까 그 워너크라이라든지 네. SMB를 이용하는 건 SMB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밴드들이 패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MS에서 그 SMB 패치가 나왔습니다. 패치를 하셨으면 그 해당 악성 익스플로잇에 대해서는 네.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다른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네네. 자, 그 다음에 아이디가 세우는일 한번 백업 이외에 사전 대응 방법은 진심 없을까요? 백업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나야나도 네. 백업 서버를 암호화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백업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백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에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승현님, 머신러닝 기반의 어플라이언스 제품들이 출시되어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만족을 느끼는데 이런 제품은 별도 패치 등 부가적인 작업들이 필요가 없는 건지요? 학습 기반의 형태이지만 신규 악성들에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맞습니다. 이것도 패치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고요. 그 업데이트는 패치라기보다는 업데이트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예전에 뭐 우리가 뭐 CV 코드라고 하죠. 그는 악성 코드 패턴들을 뭐 1년에도 수천 개씩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것보다는 훨씬 작은 양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소스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근식님께서는 제로데이 공격을 안 당하려면 무료 배포판보다 상용, 예를 들면 레드와이드 리눅스 같은 거를 필수로 채택하는 게 좋을지요? 네, 필수로
커뮤니티 버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 커뮤니티 버전 요새 오픈소도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보다 아무래도 성인 버전이 기능도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네네. DB도 더 큰 걸 운용하실 테니까요. 아니 뭐 그 상용 여유가 되시면 상용 버전 쓰시는 게 네네. 더 알겠습니다. 자, 김태식님께서는 샌드박스는 클래스 로더, 바이트 코드 검사기, 보안 관리자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각 컴포넌트의 역할과 검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바이트 코드 그 클래스 로더라든 요거는 이제 샌드박싱에서 이제 파일을 파일을 분석할 때 네. 이게 어떤 그 파일이 사용하는 뭐 함수 클래스라든지 네. 그런 걸로 의도를 분석하는 부분 같은데요. 네네. 요 검출 방식을 조금 네네. 알겠습니다. 지적재산 네네. 권 문제가 있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일권님께서는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비용 절감으로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리눅스도 아까 인터넷 나이나처럼 이렇게 네. 취약하면 어떤 OS로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보내주고. 근데 저희가 OS의 선택,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OS를 쓰기 위해서는 뭐 지금 뭐 윈도우 리눅스 정도 되는데 그렇게 OS를 바꾸신다는 것보다는 조금 네. 보안 솔루션을 조금 더 네. 적극 활용하시고 보안 관리를 더 패치나 업데이트, 보안 관리를 더 적용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뢰할 수 없는 OS를 써서 문제가 되는 게 악성 코드에 의해서 문제되는 겁니다. 이제는 안전한 OS는 없지 않을까요? iOS도 포함해서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많은 OS 플랫폼들을 공격자들도 자기 시장이 커지는 부분이 될 테니까요. 네네. 확장 안 할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지훈님께서는 관리자 입장에서 개개인의 PC들도 솔루션만 깔면 신경 안 써도 되게끔 하고 싶은데 관리자가 어디까지 컨트롤하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요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 흔히 말하는 보안 용인 수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100%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인적 리소스도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에서는 특정한 수준을 만들어 놓고 그 수준에 맞게 가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먼저 이제 우리가 위협 관리해야 되고 우리 먼저 내 자신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수준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구성하시는 그 부분을 먼저 하시는 게 선례적인 거라고 하겠습니다. 완전하게 보완을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나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일권님께서는 이제 랜섬웨어 관련 해커들은 왠지 백업 시스템 업체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시겠죠. 근데 그래서 백업이 이제 필수가 되어 가지고요. 점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시대가 이제 연결되고 이제 디지털 경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진짜 보안이란 것이 하나의 뭐 어떤 특별한 장비가 아니라 보안을 하나의 전략적으로 기업에서도 모든 데서 맞습니다. 보안을 하나의 정말 디지털로 갈 거라면 보안을 여러 가지 면에서의 가시성을 다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점점 이제 일상화가 돼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특정한 장비 뭐 하나로 아까 패턴 매칭만 했다면 20세기는 맞습니다.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고 저는 이제 오히려 괜찮은 방향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보안이 IT의 서브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같은 제가 볼 때는 같은 레벨로 같은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면서 보안까지 같이 구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만약에 여기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보안 담당자가 계시다면 물론 이제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도 하시고 IT도 하시고 하실 텐데 이것도 하실 텐데 어쨌든 보안 영역을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는 훨씬 더 지금 갖고 계시는 그런 뭐 경험들이 더 그 기업에서 훨씬 더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점점 좀 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좀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PR 수 없는 즐기라고 여러분들 커리어를 더 가치를 높이시는데 그 보안 쪽을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상우님, 악성 코드의 패턴과 상관없이 시스템의 화이트리스트 기반 접근적 기술과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화이트리스트 기반은 내가 허용하는 어플리케이션만 해당 시스템에서 실행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악성 코드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내가 허용한 프로그램만 실행되고 악성 코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ATM기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범용 컴퓨터보다는 포스 단말기, 그러니까
특정한 일만 계속하는 네. 거기서는 뭐 ABC 프로그램만 필요하면 네. 그 ABC만 수행되게 하는 게 이제 화이트리스팅이고요. 이것도 뭐 법령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괜찮은 보안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수님께서 윈도우, 리눅스, 맥 등 2가지 이상 OS에서 동시 작동하는 랜섬웨어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에르버스가 네네네. 물론 프로그램 타입은 틀리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정규성님은 유닉스 쪽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유닉스 쪽. 요즘 유닉스 사용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 리눅스나 이제 윈도우 서버로 대치되고 있어서. 근데 해커들은 돈 될 것 같은 데를 더 집중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윈도우가 지금 가장 큰 타겟이잖아요. 네. 임근식님, CVE 코드의 업데이트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해주셨는데 무슨 뜻인지 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많다고. 네네네. 잘못 알아들으셨네요. 양 CVE에 비해서 네. 머신러닝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말씀을 잠깐 오해하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심주훈님,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네. 팔로알토가 또 차세대 방어벽이 유명하니까 네네. 기존 방어벽하고 네네. 차세대 방어벽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딱 한마디로. 기존 방어벽은 이제 레이어 4에서 IP하고 포트만을 제어하게 되잖아요. 네. 가장 큰 차이, 방어벽만 놓고 본다면 큰 차이점은 그건데 IP 포트를 제어하게 되면 포트만 제어하게 되면 특정 서비스를 내가 이제 보안 관리자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네. 특정 프로그램이 포트를 바꿔서 서비스를 하게 되고 네. 그런 포트 호핑이란 기능들도 있거든요. 네, 포트가 막히면 다른 네. 포트를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은 차단하기 힘들어지게 네. 되니까 네. 레이어 7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이제 정책을 놓고 그걸 네. 또 제어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포트 기반으로 뭔가 누굴 막거나 뭐 허용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차세대 방어벽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니까 훨씬 더 다양하고 가시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것도. 가시성도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포트가 특정 서비스를 대변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즘 많은 서비스들도 웹에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80 포트에서 돌기 때문에 그것도 네. 내부적인 조직의 요건에 따라서 제어하려면 그런 차세대 방어벽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오원성님께서는 머신러닝이 요즘 핫한 주제인데 항상 오탐미, 과탐이 걱정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떨까? 어떤 건지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머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비교를 하면 통계적 유의성 이게 그 유의성 범위 안에 들어가게 돼서 그런 걸로 이제 오탐 가탐을 줄여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더 발전하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는. 황은라님, 조현석 부장님 언론에서 많이 나오시나요, 조 부장님? 어떤 언론을 말씀하세요? 근데 실물이 좋으시다고? 이분이 뭐지? 네, 질문. 트랩스가 리눅스 대응이 윈도우 대응과 유사하게 완벽히 지원되는 건지요? 리눅스 대응은 리눅스 버전은 저희가 아직 이제 출시 계획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리눅스를 나올 계획인데 그래서 아직은 이제 트랩스의 커버리지가 안드로이드, 윈도우, 맥OS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리눅스는 내년에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하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에 반영했고 설문하신 분 중에 또 10분 추첨해서 저희가 경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님, 보안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할 것 같은데 보안 정책을 위한 UI가 제공되는지요? 물론 제공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정책은 팔로알토 와일드파이어 분석 결과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넘어간 장표가 있는데 거기 맨 앞에 보면 사용자 정책을 제일 먼저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로 필요하신 해당 조직이 필요하신 아니면 요건에 맞는 그 정책을 먼저 적용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호숙님께서는요. 2015년, 그러니까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제안받았을 때 이때 트랩스 제안을 받았나 봐요. 제안받았을 때보다 훨씬 높아진 기술적 진보가 보여집니다. 근데 질문은 뭐냐면 트랩스의 머신러닝으로 탐지된 악성 코드의 유입 경로를 EDR처럼 리포팅해 주시는지요? 아직 이렇게 유입 경로를 레포팅 해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다른 솔루션 라이트 사이버라고 트랩스의 기능은 아니고요. 머신러닝으로 통해서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트랩스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랩스가 분석한 C2 IP를 PA에서 자동으로 차단해 주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트랩스가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트랩스가 와일드파이어에 의뢰를 해서 와일드파이어 분석을 하면 그게 트랩스뿐만이 아니고 그게 플랫폼 연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 C2 시그니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장점은 다기능, 다계층 다기능을 굉장히 라이트한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예, 그 대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제가 볼 때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아까 근데 정말 저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의 이제 뭐 그 액티비스 여러 가지 또 환경이 있잖아요. DRM도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처음에 이제 뭔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각 사이트마다 뭐 케이스별로 뭔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이제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뭐 시간만 그렇죠. 하면 알겠습니다. 충분히.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방송창 그 좌측 하단에 상담 요청 버튼이 있을 거 아니요. 그걸 누르시면 저 연락을 아마 조 부장님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김대식님, 악성 코드 탐지 방법 중에 프로세스 제어 방식에 의한 악성 코드 방지 대책에서 해커들의 일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어택 시 이에 대한 방어책을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방어책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와일드파이어 분석을 해서 정책으로 내릴 수 있는 게 장점이 되는 거니까요. 오케이. 하동수님, 팔로알토에 트랩스를 설치하면 기존의 그 백신은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인지요? 네. 그 어떤 차세대 백신이니까. 박치규님, 팔로알토 트랩스는 멀웨어와 익스플로이 예방 방법을 조합한 다중 기법으로 사용자와 엔드포인트를 보호하는데 패치 미적용 시스템 보호 및 모든 플랫폼에서 지원되는지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찍을 때까지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인 거거든요. 임근식님께서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 최근에 인기 있는 핫한 공격 방법들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그 진화될 거로 보시는지? 제 기준에서는 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더욱 더 은밀하고 탐지할 수 없도록 진화될 텐데요. 저도 뭔가 이게 그 맞춤형으로 진화할 것 같아요. 그쵸. 나이나 같은 경우는 맞춤형이 한 시초였는데 이제는 훨씬 더 개인들 모든 어떤 굉장히 맞춤형으로 이제 공격이 진행되지 않을까. 타겟화돼서. 그러니까 매스 프로덕션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해킹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거죠. 인도시 4.0 이것도 분명히 맞춤형 갈 겁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황승아님께서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안 영역도 기본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국내 기업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기본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데 보안 의식 자체를 서비스하고 같은 서비스 구현하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위해 서비스 구현하는 것처럼 같은 레벨로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발 보안을 서비스의 하단에 있는 영역이다. 세컨드로 생각해 주신 그 생각부터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저도 장난건데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가 되면 이제 보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막느냐는 영역을 떠나가지고 분명히 앞으로는 고객들이 제품을 선정할 때 뭐 예를 들면 사무리터의 제품 선정할 때 얘가 보안이 잘 되지 안 되는지가 그것이 제품의 경쟁력이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우님,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보안 솔루션과 OS 레벨에서 보안 솔루션 간의 상호 보안점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OS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솔루션과 OS 레벨 솔루션. 근데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보안 솔루션은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일 거고요.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들은 OS 레벨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보안 코딩, 그러니까 취약점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외 사항을 적게 발생시키는 그런 코딩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들은 OS 레벨에서 돌아가는 거죠. 자, 나기문님, 발신 데이터도 분석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되는 보안 위협을 차단하는지요? 발신 데이터라는 게 어떤 의미이신 거죠? 분석. 이게 아마 회사에서 나가는 거, 아웃바운드 데이터 아닐까요? 발신 데이터. 분석.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 다른 솔루션 라이트 사이버 영역에서 내부의 이제 모든 트래픽을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하는 그런 영역인데 트랩스랑은 조금 다른 엔드포인트랑은 조금 다른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수님은
아까 제가 이제 공격에 맞춤형 한다 그러니까 네. 돈 안 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안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황은라님, 트랩스는 회사망에 연결된 클라이언트 단에서 랜섬에 감염된 현황판 형식으로 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요? 네, 그 아까 저기 에이전트, 서버, 클라우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서버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전트의 모든 현황을 대시보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임근식님께서는 회사에서 보면 포트 80 포트만 열고 MITM식의 프록시 포트를 운영하면 확실히 보안이 탄탄해지는데 그것도 그러자니 그 개발자들이 굉장히 생산성이 저하가 됩니다. 네. 불편해가지고 보안과 어떤 개발자의 편의성의 경계를 어떻게 보안 솔루션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요 부분을 네.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차세대 그렇죠? 방어벽인 거고요. 네네네. 그거를 가시성을 가지고 우리가 꼭 쓰는 트래픽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에 맞는 정책을 구성한 다음에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은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수행을 해주고 보안 기능까지 같이 수행해주면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김태신께서 어저께 팔라우트 대표님께서 뭐 그 랜섬웨어인 워너 크립토 에러버스, 비너스 라커, 패트웨어 변종도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대응전을 발표했다고 어저께. 네, 맞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부장님 의견 어떠신지? 그 제가 저희 지사장님하고 제가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 황은란 씨가 이거 본 것 같구나. 네. 어제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같네요. 아니면 지사장님 얼굴 보고서 네네. 지금 부장님 지사장님 그 얼굴 보니까 오늘 훨씬 나. 네, 그거 아닐까요?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다양한 질문인데 그 질문하신 분 중에 세 분 이름을 좀 불러주시고 설명해 주시죠. 제가 한 분을 제가 아까 네. 적었는데 한 분 이제 네.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까 박동국님, 박동국님, 예. 박동극님, 네네. 박동국님, 예. 네네. 그리고 지승현님, 지승현님, 네. 아까 네 가지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네. 한 맞아요. 네. 이호승님, 네, 이호승, 네. 이렇게 세 분한테는 저희가 세 분은요, 박동극, 이호승, 지승현님 세 예.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그 LED 캠핑용 랜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오늘 해보신 거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어떠세요? 이제 방송 보시다가 해보신 거 어떠세요? 제가 계속 긴장을 안 하는데 Q&A 할 때 되게 긴장이 되네요. 그래요? 네. 다시 하게 되면 Q&A 준비를 좀 네.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네네. 근데 되게 네. 좋은 시간이고 참 네. 방송하는 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고 마치는 걸 하죠. 네. 네네. 그래서 참 그보다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이게 트랩스가 네. 이제 나한테 여러 가지 좋은 건 알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또 이것이 각 이제 실제 사용자 단에 네. 설치가 되면 이전에 또 우리나라 환경 나름대로 맞습니다.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이것이 트랩스가 네. 제일 먼저 빠르게 적용될 분야가 있을 것 같고요. 인더스트리 어떤 경우 좀 차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부장이 보시기에 네네. 요런 인더스트리 아니면 요런 뭐 분야가 트랩스가 네. 지금 하시면 제일 빨리 뭐 그런 것들 뭐 골치 아플 생각 없이 네.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분야, 어떤 기업일까요? 그것보다는 조금 네. 중요하게 보호해야 될 네. 그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사용자 단에서 많이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그런 조직이 만약에 뭐 랜섬웨어로 암호화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던 그런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연구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네. 법적 그런 거 이런 데들 어떤 가치 있는 자산을 그렇죠. 데이터가 가치 있는 데이터를 뭔가 핸들링하는 그런 쪽 그리고 직접 PC에서 핸들링하는 그런 쪽이 더 네. 적합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맞추고 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기존 안티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의 시그니처 기반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시그니처가 없어도 행위 분석이나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 네. 그리고 만약에 시그니처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시그니처가 제로데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뭐 5분 안에 시그니처를 만들어낸다든지 네.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아까 머신러닝에 의해서 그런 형태적인 걸로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쪽으로 조금 더 보안을
그러니까 보안 정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여해주셔서 오늘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방송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름 휴가철이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음 주 목요일 날 4시에요. 4시에 그 리더스 토크를 하고 새로운 코너인데 그건 뭐냐면 이제 각 분야별 이제 어떤 리더분들을 모시고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는 건데 이번에 이제 첫 회의 초대 손님은 그 나이파라고죠. 한국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윤종동 원장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래부 차관도 하셨고 또 이제 KT에서도 이제 임원하셨고 또 후추파로 일어서라고 또 이스라엘의 또 전문가시고요. 굉장히 공직에 있는 분인데 굉장히 말랑말랑하세요. 또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소프트 파워로 우리가 어떻게 4차 산업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나눌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참여하셔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진솔하게 서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여름 굉장히 더운 여름인데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